그러니까 일단 우리 자체의 자산 규모가 엄청 커진 거네요. 예, 뭐, 이 숫자가 크긴 하지만. 그 이제 가계 자산 보유 규모 뭐 이런 것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뭐 달러로 이렇게 환산해가지고 네네. 보면, 물론 평균과 그 중간값은 그렇죠. 구분돼야 돼요. 있겠지만. 근데 이제 부자들 때문에 평균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대략 평균값만 보면 일본 가게나 한국 가게나 뭐 비슷한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자산의 축적이,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자산의 축적에 동참하지 못한 분들은 참 괴로운 거죠. 이게 왜 나는 이 사회가 왜 이럴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때문에 사회적 불만이 커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전에 다 같이 골고루 가난했다면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1930년대생들 그 산업화 세대들 중에 성공하신 소수가 상속하고 또 58년 개띠라고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 전에 또 임원이었다. 뭐 예를 들어서 투자에 성공하셨다 하는 분들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마지막에 인생에 또 베팅들을 하면서 자산 시장에서 용맹무진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사회에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건 맞으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규모가 예전 못 살던 한국과는 달리 어마어마한 규모가 됐기 때문에 재벌들이 매조했다. 이런 거 이야기할 때는 전체 국부 속에 판단하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건 간에 어떻게 굴릴 것이냐, 투자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렇죠. 달라지잖아요. 달라지죠. 결과가. 그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효율적으로 투자를 했느냐. 특히 경제라는 게 97년 한 번, 2008년 한 번, 우리나라가 한 10년, 20년 주기로 출렁출렁 하잖아요. 그 출렁출렁 할 때 가장 가격이 떨어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증여 상속이 폭발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때 자손들한테 또 재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차이들이 확실히 통계를 보면 나오거든요. 이렇게 상속 건수 이런 것들 비교해 보시면 저는 주식시장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2008년, 2009년에 상속이 얼마나 많았는지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폭락했을 때 상속하면서 자손들에게 물려줄 때 그때 이런 것들을 이 대주주들이 지금 자산 가격이 굉장히 저평가됐다고 느끼니까 그걸 하는 거잖아요. 세금 절약하려고.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들을 캐치하는 그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능력, 경제적인 시각을 가지자 이런 측면에서 이 책을 쓴 면도 있습니다. 네, 정말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들도. 그런데 이제 그 100대 대기업,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투자 세계적으로 대비하면 우리가 되게 높은 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비판적으로 대기업을 바라보는 이유가 그 사내 유보금이라는 게 예. 네, 2017년 기준으로 지금 1,486조 원이다. 매년 2009년부터 매년 100조씩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기업들이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 이제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부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중요한 그 저축 세력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고 저축을 되게 많이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그때 부채 비율이 400% 넘었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본 대비해서 돈을 빌린 게 4배나 빌렸다. 그러면서 금리 높아지고 경제, 금융 긴축, 특히 통화 긴축이 발생하면서 순식간에 무너졌잖아요. 잘 나가던 대우그룹이 그렇게 망할 줄 알았으면. 그렇죠. 더 나아가서 저희들 뭐 백화점 그러면 미도파밖에 없는 줄 알았던 세대들 입장에서 흘러간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기업들 입장에서 일단 보수적으로 바뀐 게 첫 번째일 거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이 사내유보금이라는 게 현금이 아니라 대부분 설비와 토지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굉장히 생산성 향상을 잘 해내는 기업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생산성이라는 게 뭐냐면 동일한 설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품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생산 단가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바로 저희들은 학습곡선 이렇게 얘기하면 생산량이 배증할 때마다 단위당 단가들이 떨어지는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산업들이 우리나라 되게 많은 게 대표적인 게 조선, 자동차, 반도체, 또 핸드폰이라든가 디스플레이 같은 그런 기술과 자본이 집약된 그런 산업들일수록 굉장히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생산성이 향상돼서 물건을 예전보다 신속하게 잘 만들고 단가도 적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제품들의 가격, 제품들의 어떤 퀄리티가 굉장히 향상되잖아요. 최근에 예를 들어서 현대차에서 소나타 신형이 딱 나왔는데 이게 1980년대 후반에 나왔던 소나타랑 가격은 뭐 한 2배 정도 올랐을지 모르지만 안에 담겨있는 기술력이라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2배 정도 가격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품질의 경쟁력은 수십 배 올랐을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핸드폰 한번 보시면 예전 2009년, 10년 갤럭시 S 처음 나왔을 때 그 폰과 지금 S10 비슷한 가격에 팔리지만 그 안에 있는 저장 용량부터 시작해서 작동 속도들 보면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산성이 엄청나게 개선되고 그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 나가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이게 너무너무 생산성의 향상이 이루어지고 똑같은 시간을 투입하더라도 물건을 잘 만들어낸다라는 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해외 수요가 말라버릴 때 이게 가동률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시장이 적어지면.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전체 공장 가동률 보면 지난 한 30년 내에 거의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졌다라는 건 100만 대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70만 대, 80만 대밖에 생산을 못 한다는 건 재고가 생기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 투자하기 지금 참 어려운 겠죠. 두 번째는 건설 투자죠. 전체 투자는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로 나뉘는데 건설 투자 쪽에서 본다면 정부가 SOC 관련 예산을 2014년 이후 5년 동안 계속 깎았잖아요. 거기다가 더 나가서 최근에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도 엄청 심하잖아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도 되게 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서 건설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을 때는 거의 한 30%, 20%까지 가는데 그게 자꾸 떨어지니까 경제 전체로 본다면 기업들의 투자가 부진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해 보면 일단 부동산 시장에 어떤 좀 공급을 좀 늘려주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 다행히 2020년 예산안에서는 SOC라든가 기업의 그 혁신 개발 투자 쪽에 상당히 강한 두 자릿수의 예산 배정 증가가 나타난 거 보면 이제 좀 변화도 있는 것 같고 또 기업들 입장에서 수출 전망이 좋아져야 되는데 다행히 작년 2018년 같은 경우는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1,050원이었는데 지금 뭐 여행 가기 좀 어려운 여건이잖아요. 네. 1,170원, 한때는 1,200원도 넘고 해서 그렇죠. 기업들이 환율 상승하게 될 때 좀 수익성 개선된다는 점도 있어서 분명 마음은 안 드는데 어떻게 해요? 채찍만 휘둘러서 뭐 말을 그렇죠. 잘 안 듣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시켜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좀 인센티브도 정부가 주고 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다면 문제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 섞인 전망을 해봅니다. 네. 이제 앞으로 우리도 일본처럼 저성장 시대, 저금리 시대가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고령화 시대가 사회가 돼가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외 투자를 해야 된다. 일본처럼 해외에 그 일본 투자 자산이 엄청나게 많이 엄청나죠. 있잖아요. 세계 넘버원입니다. 예. 그 정도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자본 수지 적자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항상 경제라는 게 100% 맞는 건 잘 없는 것 같아요. 야, 어려운데요? 예, 이제 일단 일본 기업들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일본이 네. 해외 투자를 많이 했던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1980년대 플라자 합의. 플라자 합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던 그 호텔이잖아요. 나 홀로 집에 그 영화 거기 찍었던 곳이 거기입니다. 그래요? 거기도 트럼프가 나오잖아요. 젊었을 때 트럼프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지난번에 특집 방송 한번 재방송 이렇게 어디서 해주는 채널에서 해주는 거 봤는데 트럼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호텔에서 이제 트럼프 아주 유척장신이잖아요. 네, 트럼프가 그 주인공 소년하고 이야기하는 게 나옵니다. 자, 이제 이런 플라자 합의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역사적인 엔화의 강세가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엔화의 가치가 뭐 달러에 대해 가지고 2배 가까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1달러에 대해서 한 300엔 정도에서 환율이 결여되던 게 그때 보면 120엔까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일본 기업들 입장에서 수출 경쟁력들을 다 잃어버렸죠. 그렇죠. 근데 대신 무슨 일이 생기냐면 1엔의 가치가 달러에 대해서 2배, 3배가 돼버리니까 일본 사람들 해외여행하기 너무너무 좋아졌을 거고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느낀 거죠. 가만히 보니까 우리 엔화로 볼 때 해외 자산의 가치가 되게 싸다. 왜냐면 엔고니까, 그죠? 그래서 막 맨하탄에 있는 저 록펠러 센터라든가 컬럼비아 영화사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해외에 있는 자산들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사게 된 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그러다가 이제 1989년에 버블이 펑
터졌잖아요. 터지면서 금융기관들 다 부실화되고 내수 경기가 완전히 엉망이 되니까 중앙은행이 금리를 제로 금리까지 내리죠. 그렇게 되니까 보험사들을 비롯한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거 채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일본 내에서 제로 금리니까 투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해외에 고금리 채권을 사자. 이러면서 일본 기관들이 해외로 나간 측면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놓고 보면 일본 기관들이 해외에 가서 막 1조 달러가 넘는 어마어마한 해외 순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유를 이제 우리 알았어요. 첫 번째가 엔화 강세. 네. 두 번째가 일본의 만성적인 저금리와 디플레이션. 이게 보면 첫 번째는 우리랑 상관없죠. 일단 뭐 우리 원화는 그렇죠. 환율이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중이니까 뭐 해외 자산이 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오히려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세계에서 제일 싸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부동산도 서울만 좀 그렇지 전국 단위 부동산 가격을 구매력이라든가 금리랑 비교한 구매 부담, 그 주택 구입 부담 지수로 보면 역사적 평균보다 오히려 싸요. 뭐 지방은 어려운 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요즘 어렵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자산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싼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엔화 강세로 막 해외 나갔던 거랑은 상관이 없어서 그렇게 볼 수는 없다. 다만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1.25%까지 인하했잖아요. 그러면서 저금리 국면이 장기화되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 특히 저금리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해외로 나가서 해외 고수익 자산들에 대한 투자들을 이제 늘려나가려는 시도들은 앞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일본처럼 공격적으로 나갈 것 같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그 비중들은 높아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이 문제들을 보면 긍정적인 면, 고수익을 찾아서 금융기관들이 해외로 투자 다변화하는 것을 뭐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데, 다르게 부정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국내에 금리가 그렇게 떨어졌다라는 건 한국 성장률 나쁘다, 금리가 떨어지면서 뭐 경제가 이렇게 되는 거 있는 건 디플레이 압력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적극적인 경기 부양도 필요하고 한국 경제가 만성적인 불황에 접어들지 않도록 정부 당국의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신호를 함께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